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괄적 고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건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 전체 인과 과정에서 자기가 예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그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 전체를 개괄해서 통괄해서 고의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면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인과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설이 대립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 이어지는데 중간 과정에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 행위자의 행위가 분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도 개괄적 고의를 통해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그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구호에 따라서 그 양자를 분리해서 그 가벌성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 요 학설의 대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괄적 고의설과 분리설 하는 것이 나뉘는데, 자, 개괄적 고의설은 그야말로 그 전체를 다 이어서 어쨌든 죽이고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행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죽었으면 전체적으로 고의를 인정해서 고의기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최초의 고의를 뒤따르는 인과과정 모두를 관통하여 인정하는 그런 고의를 인정해서 고의기수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분리설 하는 건 그 행위가 완전히 분리됐으면 그 전체를 그냥 무조건 통괄해서 죽이고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책임져라 이러는 거는 책임주의에 좀 위배되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그 행위자를 불이익하게 만드는 거다. 좀 인권 보장적인 차원 구파의 이론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여기 연속된 전의 행위를 각각 독립적인 행위로 보고 각각의 행위를 분리 판단함으로써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두 학설이 대립을 합니다. 자, 개괄적 고의설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이 있냐면 고의는 일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고의가 인정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구체적인 구성요건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그 당시에 분리된 행위라면 그때 행위 시에 고의가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리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고의가 없으면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즉 음독시켰다가 나중에 질식시키는 땅에 묻은 행위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묻은 때 그때는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행위 시에 고의가 딱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결과 발생 시, 즉 그 행위 시점, 살인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까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즉 결국은 뭐죠? 인권 보장적인 차원, 구파의 입장, 책임주의 입장, 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개괄적 고의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좀 심파, 범죄의 억제 이런 입장에서는 전체 범죄 성립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만 너무 파악을 한다. 이런 그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사람 죽이고자 해서 또 음독시켰고 땅에 묻었으면 전체적으로 살인하고자 했으면 그 통괄적으로 살인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거죠. 그죠? 고의는 행위 시부터 결과 발생 시까지 전 과정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자연적인 진행 시까지만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과 과정이 흘러가는 데까지만
고의가 있으면 그 뒤 과정까지는 그 결국 죽이고자 해서 죽었으면 그 살인죄를 인정해서 어려움이 없다, 무방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 표현을 좀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죽이고자 해서 죽었으면 그 인과 과정이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개괄해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구파 이제 인권 보장 이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도 약간 그쪽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행위는 조금 형식 논리적이긴 하지만 앞에 부분은 음독시킨 건 살인 미수, 뒤쪽 부분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의 실체적 경합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 형식 논리적이고 사람 죽이고자 해서 죽었으면 그 전 과정에서 그 고의를 반드시 미세하게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의를 가졌으면 그 미미한 어떤 인과 과정까지는 다 미칠 필요가 없고 개괄시켜도 좋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관식 논술 그런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그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 대립 학설의 의, 그다음에 학설의 논거, 학설에 대한 비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써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자, 미필적 고의하는 건 여러분도 그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의 중에서 불확정적 고의 중에서 인식과 의욕이 둘 다 충분하면 좋은데 그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인식이 희미한데 의욕은 강한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식은 아주 명확한데 의욕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은 희미한데 의욕이 강한 경우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는데 권총으로 한 100m 떨어진 사람 권총은 그렇게 멀리는 못 나가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그래도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잘 정조준해서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러면 뭡니까? 인식,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데 적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은 강한 경우죠. 반대로 인식은 아주 명확한데 의욕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외과 의사가 이 사람은 놔두면 암으로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죽을 사람인데 내가 어쨌든 의료 기술을 다해서 최대한 수술을 해서 살려보겠다. 그건 뭐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령이고 수술하면서도 피도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죽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죠? 죽을 가능성이 수술하면 죽을 가능성이 70%인데 그래도 몇 달 더 살다가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잘해서 더 오래 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다 가족과 이렇게 협의를 봐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죽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절대 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의욕은 엄청 낮은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식과 의욕이 각각 충분한 경우도 있고 둘 다 약한 경우도 있고 서로 어긋나게 강하고 약한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고의를 그럼 언제 인정을 할 거냐 이런 거죠. 결국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인식 있는 과실하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인식 있는 과실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 건데 과실에는 그러니까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인식 없는 과실은 어떤 거냐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경우입니다.
인식이 있는 과실은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정에서 돌이 하나 있어서 발로 찹니다. 근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난 사람 다치겠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발로 찼는데 그때 마침 건물에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걷다가 그 돌에 맞아서 다쳤습니다. 그럼 인식 없는 과실이죠.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인식 있는 과실은 뭐죠? 저 사람이 있습니다. 돌로 내가 차는데 이 돌은 저 옆으로 차니까 저 사람 맞지 않을 거다. 혹시 맞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맞지 않을 거다. 이러고 차는 게 인식 있는 과실이죠. 자, 이제 이런 인식 있는 과실,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인식 있는 과실하고 미필적 고의하고의 구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범으로 인정되는 거하고 과실범으로 인정되는 거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죠? 고의범으로 인정되면 훨씬 법정형도 높고 형량도 높고 그죠? 인식 있는 과실로 어쨌든 인식 있는 과실이라도 과실로 판단이 되면 과실범이기 때문에 훨씬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돌로 차는데 저 차면은 맞을 가능성이 한 50대 50인데 내가 잘 차서 맞지 않도록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한 70%인데 내가 이거 잘 차서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들 그 경우에 어떻게 이걸 고의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는 과실을 인정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미필적 고의에 관한 학설인데 하나는 개연성설, 하나는 용인설 이러는데 자, 여러분 어렵게 여길 거 없는 것이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개연성설은 어디에 치중해서 보냐면 인식의 면을 중시해서 보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높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고의가 있다. 의욕은 보지 말고 인식으로 보자. 자, 인식의 면에 치중해서 판단하는 경우고요. 용인설 하는 거는 뭐죠? 인식이 아니라 의욕의 면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싶다. 이 면을 초점을 맞춰서 그 고의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개연성설은 인식의 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가능성을 넘어서서 개연성에 이르면 미필적 고의, 그렇지 개연성에 이르지 못하면 인식 있는 과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능성 정도로는 물론 안 되고요. 개연성이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어느 정도 될까요? 숫자로 따지면 개연성이니까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70%, 80%, 90%뭐 이렇게 되는 거죠. 80% 전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고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자 네가 아무리 그런 의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거는 저렇게 되면 거의 죽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인식했으면 그건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아까 뭐죠? 외과 의사도 그런 개연성을 높게 봤으면 너는 살인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한편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아무리 의사가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게 8, 90% 되는데 수술했다. 그거는 잘못한 거다. 고의다. 뭐 이렇게 추궁해서 나쁠 건 없지만 잘못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가 그 합의를 보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최선을 다해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고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개연성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의 면입니다. 가능성을 얼마나 뒀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의욕했냐 하는 거죠. 자,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승인, 용인, 양의
이 다 의욕의 면이죠, 그죠? 이럴 때는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내가 거부할 때는, 의욕의 면에서 거부할 때는 인식 있는 과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런 비판은 이제 나오겠죠. 할 수 있죠, 그죠? 인식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더라도 그 의욕만 하면 무조건 고의가 되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은 나올 수 있겠죠. 자, 비판을 한번 봅니다. 개연성설은 가능성과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이 명확하냐? 개연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비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외과의사 얘기한 것처럼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진지하게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과 발생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용인설, 의욕하는 거, 이거는 정서적, 감정적 요소로서 고의 인정의 유일한 요소로 보기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인데 고의의 가장 기본되는 건 사실은 인식이거든요. 아는 것, 이거 이제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욕하는 것, 이거에 들어가는데 인식의 면을 이렇게 배제해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욕을 하는 게 얼마나 의욕을 했는지 그거 정말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어느 기계에 넣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의욕한 게 뭐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의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다우설은 용인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겠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용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받아들이면, 즉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미필적 고의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데 난 반대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인식 있는 과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 급하게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시속 뭐 한 50km 달려야 되는 길을 막 100km, 120km 달립니다. 그러다 저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워낙 급하니까 저 사람 막 치어도 할 수 없다. 그러고 가서 정말 치어서 사망했다. 그러면 뭐죠? 살인죄, 고의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수십 년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잘 피해가고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갔으면 인식 있는 과실, 즉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참 어렵게 좀 느껴질 텐데, 그죠?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뭐 굳이 여러분 그 문제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어나도 할 수 없지 뭐, 일어나도 괜찮아. 그래도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나는 수용할 거야. 뭐 이런 그 지문이 들어가면 쉽게 해서 그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 또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일어나면 안 되지. 뭐 이런 이제 말이 들어가면 고의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용인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용인설이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 그 인식의 면이나 의욕의 면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강하고 약한 것, 이런 것들 불확정적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의욕의 면에서 치중해서 그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분하자 하는 게 현재의 다우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필적 고의와 개괄적 고의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뭐 택일적 고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택일적 고의하는 건 누구에게 일어나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운동장에 뭐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칼을 던지는데 누가 맞아도 좋다 이런 마음을 먹고 던지는 것, 즉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명 중에 한 명 일어나도 좋다 하는 걸 우리는 택일적 고의 그럽니다.
예전에는 개괄적 고의를 그런 의미로 쓴 적도 있는데, 개괄적 고의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행위자의 인과 과정에서 자기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그 결과가 일어난 경우 그 전체를 통틀어서 고의를 인정하는 걸 개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중에 발생해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걸 택일적 고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택일적 고의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문제의 제기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는 게 뭐죠? 착각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나타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회에서나 자연과학에서나 철학에서나 뭐 착오의 의미를 설명하면 뭐 다양하게 설명되겠지만, 형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자가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내용하고 발생한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착오라는 거죠. 주관적인 생각과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자, 이 고의에 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의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타난 결과가 달라진 경우니까 이걸 이제 고의에 이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갑이 저기 벤치에 A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A가 아니고 A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A의 형인 뭐 B였다든지 또는 쌍둥이인 B였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나타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 죽이려 했다, 그 사람 죽였으니까 뭐 살인죄 해당된다 하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세하게 보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A가 아니고 B였으니까 착오는 일단 있는 겁니다. 좀 더 미세하게 가면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죠. 나는 뭐죠? 가슴을 관통시켜서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머리에 맞아 죽었다. 그 신체의 부위가 다른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까지는 들지는 않는데, 그것도 뭐 착오의 예로 들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가슴을 쏘려고 했는데 머리에 맞았다, 이런 의미 없는 착오는 그냥 고의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달라짐이 착오가 점점 멀어지고 벌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처리에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런 거 보면 이런 거죠.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그만 총알이 빗나가서 전혀 옆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넌 어쨌든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죄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A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B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치도가 점점 멀어지면 이 처리하기가 좀 더 어렵다는 거죠. 또 갑이 A를 살해하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옆 사람 B의 강아지가 맞아 죽었다. 사람 이외의 것은 다 물건으로 치니까 손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예로 얘기하면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옆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맞아서 손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 과실손괴, 과실손괴는 현재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벌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 요건 내용 자체가, 즉 범죄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학설, 해결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행위자가 생각했던 그 고의하고 나타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다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즉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그 과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